완전한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이게 이재마의 감정에 대한 희노애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옛날 철학자 중에 우리 제자백가 중에 유명한 순자와 맹자가 사실 이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과 그거보다 더 앞선 이 욕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선한 존재냐 아니면 악한 존재냐 가지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철학 시간에.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 성악설과 성선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순자가 늘 불쌍한 거예요. 왜? 순자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요. 단어에 나타나 있는 뜻 때문에 순자는 인간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이 얘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 사람 전체가 선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마음씨를 아주 요만큼 가지고 태어나요. 씨앗으로. 그 씨앗으로 태어난 마음을 새싹을 틔우고 그게 이제 다시 줄기로 나오고 풍성하게 자라고 이랬을 때 하나의 거목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으로부터. 만약에 그 씨앗을 착한 마음씨라는 그 씨앗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타고났더라도 다시 나쁜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존기심 양기성해라. 타고난 착한 마음씨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크게 싹 틔우고 키워라. 존기심 양기성의 뜻입니다. 순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악하다는 소리 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욕구가 사회 공동체를 해코지할 때는 그 욕구가 악하게 작용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타고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사람의 욕구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면 그 욕구는 선하게 작용한다라고도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인간의 욕구가 사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되면 그것은 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욕구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히게 되면 그때 악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한 성악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을 좀 오해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신에 순자는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절제하느냐, 분배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게 하나가 있어요. 피자 한 쪽이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4분의 1쪽을 가지고도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5분의 2를 먹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3명한테는 5분의 1씩 주고. 그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선하게 될 수 있지만 5분의 1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다면 이거는 사회의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는 거거든요.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의 욕구가 악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순자한테서는. 자, 제가 PPT로다가 띄워놓은 거에 하얀 그림, 검은 그림, 가운데 회색 그림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선하다라고
라고 봐주시면 되고, 검은색은 악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회색이죠. 네, 회색 분자입니다. 누가 저한테, 광록이한테 너는 어디에 속하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저는 회색 분자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회색 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제 오해인가요? 맹자는 하얀색의 선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하얀색에 검은색의 먹물이 하나라도 똑 떨어지면 검은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색을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죽을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게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순자는 어떠냐면 회색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회색 상태예요. 이 회색 상태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면을 덜어내겠죠. 검은색을 덜어내게 됩니다. 검은색을 회색에서 빼내기 시작하면 회색은 점차 하얀색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쵸? 회색이 사람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 회색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강도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한다 그러면 검은색이 계속 회색에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진한 검은색, 악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와 맹자의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딱 요 비유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만은 자신의 책 격치고 독행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고 사람의 욕심은 악하다. 요 말 다 이해되시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라고 한 거는 맹자를 쫓아서 하는 얘기고요. 사람의 욕심은 악하다? 이거는 순자, 맹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성은 욕심의 흰색이고 욕심은 성의 검은색이다. 요 말도 역시 순자와 맹자 똑같은 말이지만 순자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욕심을 골라내면 성이 더욱 희어지고, 본성이 헛되이 거짓하면 욕심은 더욱 검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가 흰색, 회색, 검은색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하고 격치고라는 책 두 책을 썼는데, 물론 뭐 사상 초본권도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편 제목도 독행입니다. 독행은 뭐냐면 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홀로 행한다. 이 말은 딱 수기치인 그 말이 딱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짓되지 않도록 잘 수행해서 욕구를 절제하여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실천해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과 교류한다 라는 뜻이에요. 치인은 다른 사람을 꼭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치인이거든요. 그럴 때만이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행위를 주고받았을 때 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몸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다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는 회색 분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색 분자를 뭐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공자의 말로 표현을 하면 소인배죠. 소인배. 항상 자기의 이로움만을 추구하는 소인배. 저는 소인배입니다. 저한테 이로움을 쫓아서 움직여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인배입니다. 그래서 이 소인배가 만약에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업신여기고, 그럼 다른 사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저를 한번 팰 수도 있고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저한테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슬퍼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실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자괴감도 들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걸 못할까? 이런 거.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고 휙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분 좋을까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코지는 하지 않았죠. 이 행위들이. 이게 전부 다 소인배의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인배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를 조금씩 살펴보고 이렇게 되면 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조금 절제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러면은 이재마에 의하면 이 감정이 절제돼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치우치게 역류하지 않아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게 되면 기능이 정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기능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되겠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소인배가 성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인으로 가기 위한 아주 조그만한 첫걸음이라고 이재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군자의 길 끝에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성인은 다 아시죠? 공자가 성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의 완성체, 인격이 완성된 인간. 이게 이제 성인이잖아요. 도덕적인 인간의 최고 극점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인은 어떠냐면 희노애락이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희노애락이 있지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상태인 거죠. 자기는 그냥 허허허 웃고 약간 화내고 슬퍼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슬픔과 화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희열도 마찬가지고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돌아왔을 때는 좋아하지 않아요. 성인은. 오직 사람들끼리 잘 하모니가 이루어서 사람들이 대축제의 날을 막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성인은 자기가 굶고 있어도 즐겁다는 거예요.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의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성인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재만은 그래서 성인의 마음을 태극의 마음, 태극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 우주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우주를 다 자기 가슴에 포용하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이제 태극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어떠냐면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유학에서 말할 때 가장 완전한 건강인은 뭐냐면 성인이에요. 도교에서는 가장 건강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선이라고 부릅니다. 신선이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죽지 않잖아요. 병에 걸리지 않잖아요. 병에 걸리면 신선이 아니에요. 영원 불사하죠, 신선은. 근데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은 몸과 마음이 가장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서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이재마에 의하면 성인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선하고 성인은 다르죠. 신선은 죽지 않는 존재지만 성인은 세월이 흘러가면 죽습니다. 사실 도덕적으로만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확보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마의 그 사상 초본권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매우 강령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200살 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재마의 주장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욕심을 절제한다.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한다. 감정이 폭발하면 오장육부가 다친다. 오장육부가 다쳐서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기면 네가 고생이다.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긴 네가 고생이다. 그러므로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몸에, 네 몸에 병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이재마의 사상의학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철학인 거죠. 이재마는 단순하게 치료를 하는 의학적인 측면만 한 게 아니라요. 정신적인 치료, 사회적인 치료를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의학은 그래서 사회의학이기도 하고 도덕의학이기도 해요. 정신의학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감정이 폭발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가장 큰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걸 우리가 옛날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그랬었죠. 나비 효과라는 말을 했었죠. 그게 이런 단순한 감정이, 단순한 사건에 의해서 서로의 감정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폭발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내가 감정이 나쁠 때, 화가 나고 슬플 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못 대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속으로 제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러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조심하게 돼요. 저도 그 사람이 저한테 조심하게 되면 저도 그 사람을 좀 어색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미묘한 틈이 생기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서로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인데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 감정을 전달해 버리는 거죠. 전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승질나니까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악의의 경쟁, 나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쁜 경쟁을 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에 틈이 생기고 결국 사회적 불화가 생겨서 그 연쇄 효과로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관계가 깨지면서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관계의 틈은 이렇게 나와 타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모니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고 흐트러지게 되고 어지럽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순자는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 영향이 연쇄 반응을 하면 사회 공동체에 병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회에 병이 생긴다. 사회에 병이 생겼을 때는 개개인의 욕심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역추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욕심이 작으면 작게 사회적 질병을 일으키지만 개개인의 욕심이 엄청나게 크다며 사회의 질병도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마가 맨날 걱정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기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회를 꿈꾸는데 현실 사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사기치지 않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게 진정한 희노애락이다. 이런 진정한 희노애락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너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과 사회가 다 건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보호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한 개인의 감정으로만 소속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회적인
공동체의 연대감이 깨지면서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쪽으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 즉 말해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절제된 상태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도덕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소인배들이 다 성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소인은 소인배로 살아서 즐거워요, 사실은. 소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그 어려운 성인의 길을 가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만 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조금만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면 나도 이익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에 투영되는 과정인 거죠. 조금만 그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도덕이 그냥 내 일상생활에서 내 몸에서 그냥 체현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을 도덕화한다.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내 먹을 걸 제가 뺏어가면 화나잖아요. 그럼 다 쫓아가서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의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위해서는 분배를 서로 잘 해줘야지만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감정이 사회 공동체를 위반하지 않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감정의 도덕화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정의 도덕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성인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소은배들은 감정이 급격하게 격렬하게 폭발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감정을 좀 조절하자. 이게 이제 이재마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마도 현실을 다 아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재마가 꿈꾸던 세상은 뭐예요? 모두가 성인 군자인 세상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네. 그런 사회가 뭐냐? 범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범죄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일반인들을 위한 강연을 나갔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사회가 있는데 어떤 사회냐면 사자가 들어간 직업들이 없어지는 사회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자가 들어간 직업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의사. 의사가 없어졌다는 얘기 뭐예요? 아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라는 직업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변호사, 검사, 판사, 이 3가지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가 없는 사회, 어떤 사회예요? 범죄가 없는 사회죠. 서로를 속이고 업신여기고 훔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예요. 사회 범죄가 없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과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이 딱 충족되어 있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들어간 직업, 이 4가지가 없어진 사회, 그게 이재마가 추구했던 사회 아닐까요? 모두가 성인 군자인 세상,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세상, 유학자 이재마가 꿈꾸던 대동사회, 유토피아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상의학 그러면 의학이라는 측면에서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각 체질별로 음식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나쁜지, 뭐 운동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이런 걸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재마가 왜 사상의학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막 두서없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서 이해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